조선에서 가장 기이한 왕조선 왕 27명. 그중 반정으로 쫓겨난 왕은 단 2명입니다. 광해군 그리고 연산군. 그런데 두 사람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광해군의 폐위는 지금도 논란입니다. 인조 반정이 정당한 반정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쿠데타였는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광해군이 행한 중립 외교와 민생 정책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다릅니다. 연산군의 폐위를 옹호하는 역사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 영상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정치적 사화나 탄압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산군일기에 직접 기록된 그리고 당시 사람들도 믿기 힘들어 했다는 기행들입니다. 연산군일기는 조선 왕조실록의 일부로 폐위된 왕의 기록이라 실록이 아닌 일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내용과 형식은 다른 실록과 동일합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들은 그 일기에 기록된 사실들입니다. 흥청망청의 탄생, 전국에서 기생 1만 명을 모으다. 우리가 지금도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조선시대에서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흥청망청입니다. 돈이나 물건을 함부로 마구 쓴다는 뜻으로 쓰이는 이 말의 주인공이 바로 연산군입니다. 1505년 연산군은 전국에 명을 내립니다. 모든 도의 운평, 윤핑을 두라고. 운평이란 가무, 즉 춤과 노래를 하는 기생입니다. 전국에서 무려 1만 명이 징발됐습니다. 1만 명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한양의 전체 인구가 10만 명 안팎이었습니다. 도성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생으로 뽑은 것입니다. 이 중에서 다시 미모가 뛰어난 이들을 선별해 궁궐로 불러들이고 흥청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흥청 안에서도 왕과 잠자리를 함께한 흥청은 청과흥청, 그렇지 못한 흥청은 지과흥청으로 엄격하게 구분됐습니다. 기생들 사이에도 왕의 총애를 기준으로 한 신분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연산 군일기에는 흥청들이 입는 옷 한 벌의 비용이 평민 한 가족이 수개월을 먹고 살 수 있는 양과 맞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수사, 즉 왕실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창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추가 세금을 거뒀습니다. 이를 위해 채홍사, 차이홍술과 채청사, 차이칭술라는 전담 관리직을 새로 만들어 전국에 파견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각 지방에서 미녀와 좋은 말을 찾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방 수령들은 채홍사가 온다는 소문만 들려도 벌벌 떨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흥청이 나라를 망쳤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흥청이 망왕했다는 뜻이 아니라 흥청으로 인해 나라가 망했다는 뜻입니다. 5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쓰는 이 단어가 연산군이 조선에 남긴 가장 오래된 흔적입니다. 성균관과 원각사를 유흥장으로. 조선의 두 성지를 파괴하다 연산군의 기행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균관이 조선에서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균관은 단순한 학교가 아닙니다.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은 조선에서 성균관은 공자를 모시는 문묘, 웬미아오이자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국립대학이었습니다. 성균관 유생이 된다는 것은 조선 사회에서 가장 명예로운 지위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를 준비하는 학자들이 모이는 곳, 조선의 정신적 중심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성균관에서 공자의 위패를 끌어내 깊은 산속 암자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 자리에 무당들을 불러 모아 구판을 벌였습니다. 유교의 성지가 무당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행이 아닌 이유는 조선의 통치 철학 자체를 모욕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원각사입니다. 원각사는 세조가 직접 중건한 불교 사찰로 당시 한양에서 가장 큰 사찰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자리입니다.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연산군은 이 절을 기생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유교의 성지와 불교의 성지. 조선의 두 정신적 기둥이 동시에 유흥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복궁 경회루에서도 기행이 이어졌습니다.
연산군은 경회루 연못에 1,300여 명을 동원해 만세산이라는 인공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복례궁이라는 건물을 짓고 수백 명이 탈 수 있는 황룡 조각배를 만들어 연못에 띄웠습니다. 이 공사에 동원된 인력이 역부 이후 50여만 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흉년이 든 해에도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궁궐 후원에는 응준방, 잉준방 올두고 팔돼서 매, 개, 징위한 새, 기괴한 짐승들을 잡아다 우리에 가뒀습니다. 궁궐이 동물원이 된 것입니다. 연산 군일기에는 이 짐승들을 관리하는 데만 수십 명의 인력이 매일 투입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폐륜적 만행 1504 연갑자사화가 일어나기 전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 윤 씨는 연산군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질투와 패행을 이유로 배출됐고 이후 사약을 받았습니다. 연산군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재위 중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극단적인 응징을 시작했습니다. 그 표적 중 하나가 성종의 후궁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504년 어느 밤 연산군은 두 후궁을 한밤중에 결박해 대궐뜰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몽둥이로 때리고 짓밟았습니다. 연산군일기에 직접 기록된 장면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살해 현장에 자신의 이복 동생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귀인 엄씨의 아들 안양군과 귀인 정씨의 아들 봉안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직접 때리게 강요했습니다. 연산군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안양군은 사방이 어두운 밤이라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매질했고 봉안군은 눈치를 채고 참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후궁들이 사망한 뒤에도 연산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신의 추가 형벌을 집행했습니다. 시신을 찢어 강물에 버리거나 뼈를 갈아 바람에 날려보내는 쇠골표풍 수위 구펴풍을 가했습니다. 산자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 죽은 자의 시신까지 훼손한 것입니다. 조선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연산군일기에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큰아버지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와의 스캔들입니다. 왕의 큰어머니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기록에는 연산군이 박씨를 겁탈했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박씨가 자결했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이 부분은 정황에 기반한 기록이라 확정적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조정에 이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괴한 형벌과 가학적 취향 연산군은 형벌의 영역에서도 전례 없는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기존 형벌 목록에 없던 새로운 형벌들이 등장합니다. 천장추한장, 신하의 손바닥을 송곳으로 관통시키는 형벌입니다. 기존 조선의 형벌 체계에 없던 형벌을 직접 고안해 집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압술, 즉 무릎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 짓누르는 형벌, 불에 달군 쇠로 몸을 지지는 포락, 물구 나무를 선체로 하는 물고문 등이 연산군 시대에 등장하거나 확대됐습니다. 죽은 사람도 연산군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무덤에 있는 한명회의 관을 파헤쳐 시신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를 집행했습니다. 한명회는 연산군의 외할아버지 뻘 되는 인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치는 부관참시는 조선에서도 극히 드문 형벌이었는데 연산군은 이를 여러 차례 집행했습니다. 김종직도 같은 방식으로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내시 김처선의 이야기는 이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기록 중 하나입니다. 김처선은 연산군의 최측근 내시였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김처선이 연산군에게 간언을 올렸습니다. 조선의 선왕들 중 연산군만큼 풍기문란을 일으키고 폭정을 일삼는 왕은 없었다고. 이 말을 들은 연산군은 즉각 처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끔찍했습니다. 연산군일기에 따르면 김처선의 다리를 화살로 쏘고 혀를 자르고 배를 갈라 직접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기이한 후속 조치가 뒤따랐습는 연산군은 김처선의 이름에 들어간 셔추 글자를 조선 전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처서주슈는 조서로, 처용무, 추롱우는 풍두무, 풍토우나로 고쳐 불러야 했습니다. 나라 전체의 언어를 한 신하의 이름 때문에 바꾸게 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 이런 명령을 내린 왕은 연산군이 유일합니다. 자기가 죽인 사람의 이름에 들어간 글자 하나를 나라 전체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신원패와 한글 금지, 말을 막고 글자를 태우다 조선의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 중 핵심은 삼사 산시였습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이들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간언하는 것이 공식적인 임무였습니다. 성종 때까지만 해도 이 삼사는 활발하게 기능했고 왕도 함부로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연산군은 재위 초반부터 이 삼사를 적대시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능상링샹, 즉 임금을 능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했습니다. 두 차례의 사화, 무오사화, 갑자사화로 수백 명의 신하를 처형하거나 유배 보낸 뒤 조정에는 아무도 연산군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신하들의 목에 패를 걸게 했습니다. 신원패, 셴년파이, 말을 삼가라는 뜻의 패입니다. 나무로 만든 이 패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왕이 신하들에게 공식적으로 입을 닥치라고 명패를 목에 걸게 한 것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이런 물건이 존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패를 목에 건 신하들은 왕 앞에서 철저히 침묵해야 했습니다. 비판은커녕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 위험한 행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다른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원을 숨긴 채 한글로 쓴 벽보가 한양 곳곳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비행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한글은 배우기 쉽고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연산군은 경로했습니다. 연산군의 대응은 한글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일기에 따르면 연산군은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한글로 된 서적을 모두 불태우게 했습니다. 한글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이웃 주민과 함께 처벌한다는 연좌제까지 적용됐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훈민정금이 그 증손자에 의해 금지된 것입니다. 이 금지령은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면서 해제됐습니다. 예술가적 광기와 집착, 연산군이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공연하다. 연산군의 기행 중에는 단순한 폭력이나 사치와는 조금 결이 다른 어딘가 예술가적 집착이 느껴지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기이함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다가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복장에 대한 집착입니다. 연산군 일기에 따르면 연산군은 궁녀와 흥청들의 의복 디자인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색깔, 문양, 소재를 일일이 지정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만들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화려하게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산군 본인이 특정 스타일을 고안해 강요했습니다. 신하들의 옷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직접 복식을 디자인해 신하들에게 착용을 강요한 것은 조선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귀한 비단과 금은 장식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해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공연에 대한 집착입니다. 연산군은 처용가면, 즉 풍두, 리토라고 부른 탈을 금은 주옥으로 직접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그 탈을 직접 얼굴에 쓰고 경복궁을 누볐습니다. 흥청 수백 명이 풍악을 치며 뒤따르는 가운데 왕이 직접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며 대비의 처소 앞에서 희롱하고 공연을 벌였다는 기록이 연산군 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춤 공연에는 묘한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산군이 탈을 쓰고 공연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적인 혹은 광기 어린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구경하던 신하들과 흥청들도 덩달아 울었다고 합니다. 폭군이 광대처럼 탈을 쓰고 춤을 추다 울고 그것을 본 신하들도 우는 장면. 공포에서 비롯된 눈물인지 연산군의 연기에 실제로 감동받은 것인지는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에 대한 집착과 통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슈 5의 한글 금지와 연결됩니다. 연산군은 언어 자체를 통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어추, 글자 금지가 대표적인 예이고 자신을 비판하는 한글 벽보가 붙자 아예 한글 사용 자체를 법으로 금지해버렸습니다. 한글을 아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을 주고 알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이유까지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했습니다. 언어를 통제함으로써 생각 자체를 통제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훨씬 후대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사용한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폭군이자 예술가, 공연자이자 검열자. 연산군은 조선 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기이한 내면을 가진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종 반정. 그리고 마지막 말 1506년 9월 1일 밤 마침내 신하들이 움직였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을 중심으로 한 반정 세력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패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반정이 일어난 그날 밤 연산군은 창덕궁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9월 2일 새벽 반정 세력이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폐위됐고 군준으로 강등됐습니다. 묘호는 없습니다.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이름도 연산군실록이 아닌 연산군일기입니다.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됐습니다. 반정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천 명의 흥청을 거느리고 경회로에서 연회를 즐기던 왕이 섬의 좁은 유배지에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31살, 폐위된 지 2달 만의 죽음이었습니다. 독살 의혹이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죽을 때 남긴 마지막 말이 연산군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교동을 지키던 관리가 중종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죽을 때 다른 특별한 말은 없었고 그냥 신씨가 보고 싶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신씨는 연산군의 정실왕비 거창군 부인 신씨입니다. 연산군은 온갖 기행과 폭정으로 조선 역사에 기록됐지만 정작 정실 부인과는 사이가 좋았다는 기록이 여럿 있습니다. 신씨는 후덕하고 엄정하기로 유명했으며 서슬퍼런 갑자사화 때도 연산군을 거스르고 사람을 구한 적이 있을 만큼 기계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부인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기행과 폭정의 기록 끝에 남편이 아내를 그리워하는 말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역사가 연산군에게 허락한 가장 인간적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